안녕하세요. 딥러닝 강의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예측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학습을 통한 규칙을 찾는 분야가 있고요. 통계적 계산을 통해서 예측하는 분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뭔가를 예측하는 분야, 그게 인공지능 분야인 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통계학에서 정의한 통계적 계산식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즉, 얘가 안 되면 대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이거를 꼭 머릿속에 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동기입니다. 194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딥러닝의 뿌리는요,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려는 시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연결돼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전기 신호가 막 채워져서 어느 인계점에 도달하면은 전기 신호를 다음 세포한테 보내요. 또 얘가 전기를 쭉 신호를 받아들이다가 어떤 인계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전기 신호를 분석을 해서 전기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일로 보내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일로 보내고 또 일로 보내서 최종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애가 막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의 규칙을 보고 데이터의 패턴이 이러니까 결과가 뭐야? 라고 예측을 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43년에 인공심근량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맥컬록과 월터 피츠라는 이 두 사람이요. 뉴런, 인간의 신경세포입니다.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동작 방식을 모방한 수학적 모델을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1958년에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을 실제 컴퓨터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처음에 만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바로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퍼셉트론은 선형적인 문제, 즉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x가 뭐일 때 y가 뭐야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이러한 이제 선형 회귀를 통해서 뭔가 답을 예측할 수 있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익스크리시브 오화의 문제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익스크리시브 오화의 문제 나중에 수업 때 같이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볼 거예요. 즉 선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빈 미스키라는 이 교수가요. 퍼셉트론, 즉 선 하나를 가지고 간단한 비선형 문제, 이거는 이제 선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선형 문제는 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비선형 문제는 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이 익스크루시브 오화 문제가 비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비선형 문제면은 해결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인간의 그 뇌 신경세포를 본따서 만든 퍼셉트론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쓰여지지 않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찾는 방식의 인공지능 방식은 도태가 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 암흑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뭘로 해결이 가능한,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이 빨간색과 하얀색을 선 하나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그 논리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뻗어나가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논리적으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이 인간의 뇌 신경세포는 기본적으로 선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신경세포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선을 가지고 이제 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방식은요, 이제 도태가 되고요, 거의 쓰여지지 않게 되고, 이제 논리적인 추론 방식들이 널리 많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다가옵니다. 역전파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1986년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제프리 힌틀이라는 교수가요.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요 문제 있죠. 요 문제에서 선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그리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개를 그리면. 근데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퍼셉트론 두 개를 동시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제 5차 역전파라는 이러한 획기적인 이제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수의 퍼셉트론, 즉 다수의 선을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덕분에 익스크루시브 OI의 문제를 이제 퍼셉트론 가지고, 즉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해결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공지능이 널리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계산이 아니라 이제 규칙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되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옥차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수의 퍼셉트론을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1989년도에 CNN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이면서 딥러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신경망을 깊게 쌓는다라는 게 굉장히 다수의 퍼셉트론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퍼셉트론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5차 역전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은 학습 신호가 사라지는 기울기 소실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셉트론 하나가 이러한 공식 하나예요. 이러한 공식이 퍼셉트론당 이 공식 하나인 거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5차 역전파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퍼셉트론에 들어가는 이 가중치 값들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해봤더니 모든 가중치 값들이 다 0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다 0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더라도 0으로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또 당시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로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이제 많은 퍼셉트론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분야가 이때까지 딥러닝 용어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는 이 분야가 도태되고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빅데이터와 GPU의 사용으로 이제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힐튼이라는 교수가 2006년에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을 굉장히 많이 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 대신에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여지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컴퓨터 비전 대회, 이미지 인식 대회거든요. 이런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핵심 배경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함수들과 그리고 GPU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기술이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간이라는 이름의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이미지 생성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라는 이런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성 AI가 널리 많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도 생성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생성하고, 요새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도 생성하고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잖아요. 그 생성 AI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적대적 생성 신경망, 바로 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놀랍고 정교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오늘날의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 수준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근간이 된 게 바로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강학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바둑으로 인간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사람의 이제 문장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자성의 단어들의 연관성을 병렬로 처리하는 이러한 분야가 바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 분야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AI의 챗 GPT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과 서로 이제 대화가 가능한 AI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딥러닝 최근 동향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멀티모달 AI인데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만 처리했던 게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동시에 이해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영상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영상 파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럼 영상 파일에 있는 오디오와 그리고 각각의 이제 영상에 있는 이미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동시에 이해를 해서 뭔가 결과를 예측을 하는 그러한 멀티모달 플랫폼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좀 경량 디바이스들 있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이러한 경량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자화 및 로라 같은 이러한 그런 기술들 덕분에 굉장히 적은 전력과 적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경량화 온 디바이스의 발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에는 어떠한 기기가 뭔가 이제 사람의 말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얘한테 전달하면 이제 사람이 AI 서비스를 이용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비용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런 경량화 온디바이스 기술 덕분에요. 스마트폰 내부에서 돌아가는 AI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이 되면 로봇 안에 AI를 이제 집어넣어서 로봇이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AI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제 상용화 됐죠. 상용화가 돼서 지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왔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시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그 뭐 AI를 이제 내세우는 그런 노트북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뭐 거기 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그렇고 애플의 맥도 그렇고요. 그 안에 AI 모델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경량화된 온디바이스 AI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서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서버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 디바이스 내부 안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적은 전력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추세로 점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자장비에 탑재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와 산업화입니다. 단순 이제 챗봇을 넘어서 코딩도 하고 작곡도 하고 디자인, 영상 제작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훌륭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시대나 미래 시대에는 이러한 그 AI 서비스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소득으로 올 수 있는지가 결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고소득자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고소득자가 아니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과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이미 있는 서비스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가 원하는 게 이미 없잖아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고소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생명공학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현재는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훌륭한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는 이제 수준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라든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가 인공지능의 동작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던 무슨 5차 역전파라든가 뭐 이제 퍼셉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랑 같이 다 살펴볼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